네, 다들 반갑습니다. 첫 방송인데 저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 가지고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한 50분 정도나 와주셨는데 한번 천천히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다뤄볼 내용은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죠. 이 가치 투자가 과연 뭘까? 저도 사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저는 면밀히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식에서 말 그대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가치 투자의 영역이 당연히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고수분들도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투자금을 이제 배분을 하는데 가치주에도 굉장히 많이 배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네, 요런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한번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명은요, 현재 흐름이라는 활동명을 쓰시고요, 가치 투자 위주로만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이제 우리 단톡방 같이 있는 이제 멋있는 선생님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분들 혹시 지금 우리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여기 채팅창에 한번 잘 들리시면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한번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흐름님께서는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소개 혹시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8살이고요. 이제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한 지는 이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저는 일단은,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제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어갖고, 이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그 과실을 이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가치 투자도 사실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 수많은 가치 투자 중에서 이제 가장 공부하기 쉽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 투자라는 게요,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지금 저는 주식 시장에서의 이제 모든 개미들의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는요, 좀 트레이딩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처음에 망하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처음에 시작한 주식 투자는요, 첫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첫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내 월급만큼 이렇게 한꺼번에 어쩌다가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연봉은 예를 들어서 한 4천, 5천이다. 혹은 뭐 1억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장이죠. 이제 저는 이제 정배열, 역배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가 역배열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하락하니까 물려요. 그리고 이때까지 번 것들을 토해내요. 토해내면 다행인데 이제 원금도 같이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식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는데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해요. 매매 중독처럼. 근데 이걸 하면서 저도 똑같이 느꼈지만 제일 최악은요, 오늘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오늘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불행해요. 매일마다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막 이렇게 뛰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없는지 좀 개인적으로 먼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사람의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자기가 아주 먼 미래를 보고 또는 1년 뒤, 2년 뒤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르는 날이 있을 거고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 거는 이제 비슷한데 근데 이제 어 일단은 가치 투자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 자리가 좀 잡혔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리가 잡힌 이후에는 떨어져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불안하지는 않아요. 아, 좀 다른 내용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불안함은 없고 그냥 아 오늘 좀 떨어졌네. 아 기분 좀 나쁘다 하면 근데 어차피 이제 가치 투자는 트레이딩 같은 게 아니라서 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보고 뭐 자기 할 일 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뭐 그날 뭐 딱히 할 일이 없으면 좀 놀아도 되고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에 매몰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멘탈 관리라던가 이런 게 훨씬 더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치 투자를 해서 말 그대로 주식을 좀 박아놓고 내가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요, 제가 한번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네. 번째는요, 그럼 가치 투자는 그럼 다른가? 어떤 게 다른지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가치 투자는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오래 넣어놓는다면? 일단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잘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트레이딩도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잘해야 돈을 버는 것처럼 가치 투자도 잘해야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네,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우선 가치 투자를 했을 때 보통 평균 한 어느 정도, 이번에랑 똑같은 건데요, 몇십 년이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 주식 트레이딩처럼 이 들어가는 맥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많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세 달, 네 달 내내 사는 분들도 계셔갖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맥점에 의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근데 그 뉴스가 일시적인 그 그러니까 쭉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질 만한 뉴스일 때 네네. 제가 이미 공부를 해놓은 기업이 아,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떨어졌다면 그때가 뭔가 좀 더 사기 좋은 그런 시기일 수 있는 거죠. 또는 지수가 이제 좀 안 좋아서 이제 회사는 더 좋아지고 있는데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럴 때도 또 이제 사기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트레이더들 시선에서 보면요. 지수가 이제 떨어지면 와 담는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제 난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중 조절이라고 하죠.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뇌동매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고 그러면 지수가 안 좋아지면 내 계좌가 깎이는 걸 보니까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조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치 투자는? 이거는 뭐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분할 매수하는 게 일단 심적으로나 이제 수익률 측면으로 좀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분할 매수를 이제 조금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럼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어, 뭐 일단은 정말 이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네, 한 일주일 나눠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살만하긴 한데 네. 뭐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사자 이런 판단이면 일단은 사놓고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맥락에서는 비슷한 좀 맥락이긴 하네요. 이제 네, 주식을 그쵸, 매수하는 데 그쵸. 대해서는. 아, 네, 그러면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또 한 번 정도 더 드려볼게요. 그럼 네, 가치 투자면요. 사실 분석하는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컨센서스 같은 그쵸, 경우에. 근데 그쵸, 이거대로 하면요. 우리는 지금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거대로만 그쵸. 따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돈을 다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요런 좀 관점에서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증권사에서 일하시는 그 리포트 쓰시는 분들이 네네. 전문적이시니까 네. 굉장히 잘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 리포트 쓰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아, 정말요? 이게 네네네. 네, 컨센서스라는 게 이제 미래 실적을 예측해서 쓰는 건데 네. 그냥 뭐 그 어떤 회사가 증설을 했어요. 네. 증설을 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겠는데 그게 다 팔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보장을 깔아놓고 그냥 컨센에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네네. 뭐, 뭐 5년 동안 10%씩 성장해 왔다고 내년에 10% 성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10% 성장한다고 그냥 딱 깔아놓고 컨센서스를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일단은 뭐 조금씩 알려주기도 해요. 그 회사 쪽에서. 네네. 근데 회사 쪽에서 알려줄 때 이게 조금 애매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잘 되면 저희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이라는 그 가정이 붙어 있는데 네. 그게 가정을 빼버리고 그냥 컨센을 딱 작성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말 그대로 좀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 재고가 예를 들어서 다 팔렸을 때 좋다라는 건데 이게 다 안 네, 팔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쵸, 재고로 쌓여버리게 되면 부채로도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적는 그쵸. 데 있어서 좀 애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말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자, 여기서 네, 쓰는 거는 정말 막말로 정말 최고의 상황일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지금 그러면 붙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또 실패하는 투자가 되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요. 네. 물론 어떻게 보면 추세를 다 먹을 수가 있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 대신 그쵸. 단점은 물리면 말 그대로 내가 그만큼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아, 리스크도 있다고 그쵸. 보는데, 네. 그러면, 그리고 네네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되게 많은 비율이 그 증권사에 있으면 자기 계좌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이제 주식으로 그 확신이 들 정도의 실력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나가십니다. 아, 확신이 들 대부분,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이제 다른 네, 데로 이제 가신다. 네.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이제 증권사 쪽이 연봉이 그래도 꽤 되는 편이니까 네네. 돈을 많이 벌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한 만약 5억으로 모아놨다고 쳤을 때, 네. 1년에 30%만 꾸준히 벌 자신만 있어도 네. 굳이 회사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그냥 여기 넣어놓고 이제 판단하고 또 이제 매매하고 진짜 말 그대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도 사 먹으러 가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 고수분들은 그러면 나가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그냥 매매를 하시고 그러면 좀 지금 또 계신 분들은 또 지금 또 열심히 그냥 또 이제 올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다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다. 요렇게 좀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레포시 항상 맞는 것이 아니다. 아, 자,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질문 하나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가치 투자는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대형주에만 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형주에 넣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득이죠?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의 일부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네네.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반도체 기술 종류 중 하나인데, 네. 앞으로 당연히 뭐 자율주행이 도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화질의 영화를 저희가 보게 될 거고, 또 2D에서 3D로 지금 이미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네네. 그렇고 또 많은 것들이 전산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이 늘어날 거예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이런 대형주는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산업에서 많이 쓰이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리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만약에 대형주가 아닌 다른 어떤 작은 회사는 다른 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경쟁 우위를 못 가져갔을 때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할지라도 네. 그 경쟁에서 탈락을 하고 밀려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대형주는 그렇게 밀려날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쪽에서 좀 적은 거죠. 아, 그러면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대형주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확률적인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회사들이 다 경쟁 회사로 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전망이 좋다고 하면 이 회사는 밀릴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실적 자체는 이제 뭐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일단 여기서도 사이클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네. 만약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되게 많아진 상태예요. 네.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 만드는 양보다 수요가 되는 양이 더 많아졌을 때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텐데,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공장을 더 추가를 하든 아니면 뭐 공정을 효율화를 시키든지 네. 해서 이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럼 더 많이 만들어진 반도체 때문에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의 그 수와 그 팔고 싶은 물량의 수가 어느 정도 적정히 맞춰지면 네.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네네. 네, 수요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 공급은 늘어난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공급이 우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오히려 더 안 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날수록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5년 전 스마트폰과 10년 전 스마트폰과 지금 스마트폰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과 처리 속도와 뭐 이것저것 했을 때 훨씬 더 지금 핸드폰이 좋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사용되지만 메모리 반도체도 점점점 많이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지만 이제 증서열 같은 거 안 하고 있을 때 시대가 흐를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네네. 그럼 다시 언젠가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상황이 오겠죠. 네네네. 이해를 그럼 제가 아까 했습니다. 말한 그 사이클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말 그대로 처음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여기서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이제 맞춰지는 상황이 올 거겠죠. 그죠? 요런 상태에서 맞춰지니까 어쨌든 공급은 공급대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좀 재고로 남을 건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한 달만 쓰고 두 달만 쓰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다시 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또 맞춰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선순환적인 구조의 반복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근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맞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3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네. 4분기 실적은 공급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깎일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어차피 안 만드는 팔리니까. 가격은 네. 거의 비슷한데 2만 원에 팔던 걸 15,000원에 팔게 되면 돈이 덜 벌리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저희가 이제 실적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네.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으니까 4분기가 실적이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는데 나름 여기 안에서도 사이클이 좀 있더라. 좀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사이클을 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한번 틀어드릴까요? 네네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부터 먼저 켰습니다. 이거 월봉 차트고요. 네, 2002년도부터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일단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러면 이런 사이클이 있는 산업은 언제 사야 되냐?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 선행을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최고점 실적에서 저희 막 그런 얘기하죠. 피크아웃이라고. 네네네. 피크아웃이 뭐냐면 이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번 실적이 최고치니까 이제 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피크아웃이에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시기를 지나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그런 시기에서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시기에 일단 사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지금 차트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네. 2018년도에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면 여기서 그러면 공급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보통은? 18년도에 좋았습니다. 18년도 한 초반까지 좋았는데 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 사이클이 와갖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져서 삼성전자가 공급을 늘렸고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늘린 공급이 유지가 되고 수요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을 때보다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하고 또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죠. 아,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네, 우리가 요까지는 지금 그러면 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네, 질문들이. 자, 그럼 네, 이제 우리 차트 보고 설명을 좀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진짜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말 네, 그대로 가치 투자를 하려면요. 네. 시드를 얼마를 들고 해야 되냐? 아, 저 이게 좀 궁금해요. 어, 일단은 복리라는 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뭐 네네. 트레이딩에도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네. 어, 너무 작은 금액이면 의미가 없지만 뭐 1,000만 원 정도는 다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물론 그보다 더 많으면 좋지만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게 이제 복리로 불리는 게 조금 이거 왜냐하면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할 거면 그게 그냥 그 시간에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금을 늘리는 게 네. 시간적으로 더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한 네. 1,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가치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그럼 계속해서 분할로 해서 뭐 이번 달에 100만 혹은 뭐 이번 주에 100만 원, 다음 주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잡아가지고 사가는 방식을 고수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매매를 할 어, 때? 저는 근데 저점을 그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어,
이거는 지금 설명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아, 그러면 저희 차트 보면서 뭐 또 얘기할 때 그러면 또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이제 현재 흐름님이 원하시는 또 차트를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떤 차트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면 편하실까요? 삼성전자 아까 봤으니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월봉으로 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거죠? 네, 모바일 핸드폰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있는데, 네, 어,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비메모리까지 이제 포함이 된 상황이죠, 정확히 보면. 네, 근데 이제 비메모리를 빼고 본다면 한 2019년도까지는 비메모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2019년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되게 2002년부터 쭉 보시면 되게 지금 이게 되게 밑에 있어서 얼마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그 2002년도에 5,190원이었잖아요. 딱 시작할 때가 네, 맞아요. 저점이. 네. 그리고 한 2008년도만 보더라도 그게 거의 한 고점에서 보면 한 2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한 18,000원? 그럼 거의 한 3, 4배 정도 되네요. 그쵸, 그쵸. 이게 그 차트가 이렇게 작게 보면 많이 안 올랐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4배면 엄청 큰 거죠.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때도 반도체 제일 잘하던 회사니까 네. 뭔가 리스크가 크게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갤럭시라는 것도 되게 잘 돼 왔었고 중국 같은 데에서도 많이 팔렸죠. 네네. 2010년 중반까지, 2010년 초반까지 많이 팔렸는데 지금 꾸준히 오르다가 2010년부터 2012년 그때부터 진짜 한 4년 정도를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박스 나름 박스를 치면서 그쵸, 그쵸. 네, 오르지 이게 왜 않았죠.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커왔어요. 네. 그 저희는 모바일 갤럭시라는 것도 삼성전자가 핸드폰 그래 나름 잘 만들었으니까 네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네. 2010년 초반부터 어떤 게 생겼냐? 중국이 자체적으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죠. 네네네. 뭐 샤오미도 있고 하웨이도 음, 있고 네. 그렇게 되면서 모바일 사업부의 성장성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가 쳐지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갖고 이 하락은 아니고 횡보는 아까 모바일 성장에서 정체가 돼가지고 이게 반도체가 한 70%가 되고 모바일 쪽이 30%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네. 한 회사의 매출 중에 30%가 되게 큰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죠. 근데 30%의 비중이 이제 네. 하락세니까 이제 그쪽에서 좀 안 좋았다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가 계속 성장을 해왔으니까 이제 무시하기에는 반도체가 너무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한번 했다가 네. 근데 이제 예전부터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시장이 크고 확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모든 반도체를 얘기해요. 뭐 그럼 저희가 쉽게 네. 생각할 때 CPU 있잖아요. 네. 컴퓨터 부품인 CPU도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네. GPU도 비메모리 반도체고 네.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센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다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아, 그리고 뭐 온도 같은 걸 잴 때 온도 센서 같은 것도 비메모리 반도체고 네. 네,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모든 반도체를 저희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그 삼성전자에 길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 근처에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름 한 4, 5년 동안 횡보를 했으니까 내 계좌는 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네. 물론 이때 지수도 같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지수랑 비교했을 때 뭐 괜찮네라고 이제 좀 위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박아놨는데 내 돈은 그대로인데 이러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 그 당시에는. 네네. 근데 그때 그 삼성전자를 이제 그냥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장투? 장투가 맞다. 뭐 사야 되냐? 우량주. 우량주 하면 딱 삼성전자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엔 삼성이 최고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매출에서 30%면 꽤 큰 비중인데 그 당시에 그 네. 30%에서 중국이 저가 공세, 그 중국은 게다가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자기네들 핸드폰에 대놓고 밀어주면 네. 솔직히 이기기 힘들어요. 아, 당연히 그렇겠죠. 인구수가 일단 차이부터 말도 안 어, 되는데. 네네. 그런 중국이면 또 시장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그런 시장을 삼성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게 잡고 있었는데 그 비중을 잃어가게 되면 그 부분의 성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에서 큰 성장성이 없으면 네. 뭐 비중을 낮추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았던 거겠죠. 성장성이 중요하니까. 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그러면 이걸 먼저 예측을 하고, 그럼 이때는 삼성에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인 건가요? 근데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70%가 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매년 뭐 7%, 8%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네.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0을 해당하는 게 매년 10%씩 그 이제 하락을 하고 네. 그 다음에 70%에 해당하는 게 매년 뭐 한 4%, 5%만 네. 성장을 해도 이게 이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네. 몇 년이 지나면 모바일에서 감소하는 것보다 반도체에서 성장하는 게 더 커지게 돼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비중이 다른 곳에서 어차피 더 이제 똑같이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덜 올라도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 주식으로 치면 트레이딩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뭐 내가 비중을 많이 실은 게 조금 올라가도 비중 적게 실은 거 많이 떨어진 것보다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익이 많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모바일에서 30%가 이제 10%씩 떨어지면 뭐 30, 27, 뭐 24점 몇, 21점 몇 이런 식으로 갔는데 네네. 70에 해당하는 게 물론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70이 4% 오르면 72.8. 근데 얘는 72.8에 복리로 올라가니까 네네. 처음에는 2.8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 2.8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네. 다음에 뭐 3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양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모바일은 반대로 감소하는 양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중이 작으니까 거기서 더 떨어져 봤자 조금밖에 뭐 떨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그거를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뭐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천천히 모아볼까 하셔도 되고 어차피 반도체 시장이 커질 테고 모바일이 안 좋아도 그거를 다 뛰어넘을 만큼 기다릴 거다 하면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고 뭐 네. 이거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선택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그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그러면요.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정도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치 투자를 한다고 이제 내가 공부를 했다, 이제부터 시작을 좀 하겠다 해서 들어간 사람이 이런 데 산 거예요. 네. 꼭대기에서.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한 2년 정도 동안 하락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냥 감수를 하고 그냥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겠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자기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욕구가 있으면 이런 대형주를 하는 건 조금 비추천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금액이 좀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한 50억이 있으면 한 20억은 대형주 하고 뭐 30억은 이제 대형주가 아닌 걸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공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대형주는
뭐 사실 수급이라는 것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네네. 뭐 실적을 보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싸진 않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대형주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부분 분야에서 1위나 2위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뭔가 쌀 때 사기가 힘들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 그래갖고 네. 자기가 좀 많은 공부를 할 것이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미들캡이나 스몰캡을 많은 공부를 한다면 이쪽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미들캡이나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죠? 그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을 저희는 미들 스몰캡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 현재 흐름님께서는 이런 대형주보다 이제 이런 미들이나 스몰캡 위주의 투자를 그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대형주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요. 스몰 네네. 미들캡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트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까요? 근데 일단은 네. 그 대형주 차트가 몇 개 저희 준비한 게 남았잖아요. 네네. 그 차트를 좀 끝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럼 계속 한번. 삼성전자는 일단 뒤에 상상한 거는 일단 그 비메모리 시장에서 진입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사업 분야가 열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하는 그 구간이 좀 길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는 저도 네네네.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차트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네네. 어떤 차트를 펴드리면 될까요? 어, 잠시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긴장을 해가지고. 현대차 우리가 준비하긴 했거든요. 현대차. 네, 현대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를 차트 보면 삼성전자랑은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네, 뭐 등락폭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생각보다 크네요. 떨어질 때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 현대차 다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메모리 그렇죠. 반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는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 한 2000, 뭐 한 10년? 12년? 뭐 이때 집에 자동차 없는 집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201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그때도 다 한 대씩은 무조건 막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쵸. 201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도 사실 2000년대 한 중반? 네, 그러니까 뭐 IMF 끝나고 한 몇 년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네, 2000년대만 2007년, 8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차 그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현대기아차를 정말 많은 분들이 타고 다녔죠.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현대기아차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와, 내 주변에 보니까 현대기아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네, 현대기아차가 정말 좋다. 네. 그래서 2010년, 12년 막 이렇게 좀 늦게 사신 분들은 와, 거의 10년 동안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용에 따르면.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왜, 그냥 쭉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더 성장할 시장이 없는 거예요. 아, 이미 한국에서 현대 기아차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 되니까 무조건 해외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한국 차가 해외에서 뭐 정말 잘 나간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얘기는 사실 듣지는 못했어요. 항상 그쵸. 뭐 욕만 먹고 맨날 네, 뭐 하면 맨날 이제 그쵸. 국산 착하면서 욕만 먹고 네네 그쵸. 그랬죠. 그런 걸 바라봤을 때 현대차가 근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중국 진출도 그때는 좀 나름의 성공적으로 했었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쌍용 같은 게 뭐 쌍용 그리고 GM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면서 르노 이런 거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 비중을 다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져가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얘는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현대차는 뭐 해외 진출을 해갖고 해외의 시장을 먹을 수 있다. 네. 이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얘는 한국에서 1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그 생기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가치 네, 투자를 하려면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네, 때가 어떻게 보면 고점이다. 판단도 그쵸. 할 줄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막아내려면 그럼 이제 네,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럼 또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좀 IT 시대로 가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좀 높게 갈 수 있겠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다 현대차야. 그럼 현대차는 더 잘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고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바꿀 때 안 되면 이제 안 바꾸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팔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치 투자를 대형주는 좀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대형주들 말고 성장하는 주들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좀 가치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는 단기적으로 자기가 고점에 샀어도 네. 결국 그 가격을 다시 올려주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성장하지 않은 산업에서는 만약에 이제 잘못 샀을 때 네. 가지는 리스크가 좀 더 큰 편이죠. 아,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건 대형주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제가 들어보면 네, 성장하는 회사 위주의 투자가 좀 제대로 된 가치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위험성도 네. 의외로 적고 그 다음에 좀 하이 리턴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다른 거 종목을 더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뒤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차는 아, 네네, 왜냐하면 말씀하십시오.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현대차가 이렇게 한참 안 좋다가 네. 최근에 다시 좋았잖아요. 네, 맞죠. 여기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네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특히 현대차는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전기차로의 전환을 조금 빨리부터 준비한 편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네네, 그리고 세계 전체 시장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현대차가 잘해봤자 세계에서 먹히겠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아이오닉이나 EV 같은 거 보면 네. 세계에서도 좀 먹히던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성장성을 인정받고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냥 미래 산업인 거죠. 그렇죠? 내연기관에서 이제 바뀌는 전기차를 그러면 토대로 해서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다 내연기관 찬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게 또 어, 전기차로서의 수요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이제 또 국산차에서 이제 우리가 또 차를 다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장기 투자로서의 좀 메리트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전에 다들 피처폰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핸드폰, 네네. 폴더폰이라고 하죠. 폴더폰.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국은 그 변화에 되게 잘 대응한 국가 중 아니, 그 삼성전자가 거기서 되게 잘 대응을 했죠.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핸드폰 팔아서 돈 많이 벌었지만 거기서 진짜로 돈 많이 번 기업은 따로 있죠. 어떤 기업이죠? 어, 그 구글이라는 기업이에요. 네네. 구글이 뭘 갖고 있냐면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네네. 삼성이 이 껍데기라고 하기엔 너무 조금 고성능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네. 이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폴더폰 할 때 인터넷이 안 되던 건 아니었어요.
되긴 됐었죠. 되긴 됐었죠. 하지만 굉장히 불편했죠. 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라는 뭐 애플은 iOS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오고 이제 삼성은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 환경을 만든 거죠. 네네네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는 사실 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네.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좋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전기차가 언젠가는 바뀌었어야 하는데 그게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네. 내연기관은 안에서 열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 내연기관 엔진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네네. 그런 그 반도체 같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넣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하지만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데이터 처리하는 거나 또 이런 컴퓨터 같은 게 열에 되게 민감해서 반도체가 네네. 저희 컴퓨터에 쿨러 같은 게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 걸 컴퓨터를 생각, 식혀주는, 그죠? 네. 그쵸.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전기차로 가야 자율주행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내연기관에 넣었을 때 이런 열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크게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율주행 어, 시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껍데기가 전기차가 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그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원래는 만약에 ESG라고 저희 요즘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ESG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라면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조금 더 늦게 이제 커졌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ESG가 근데 딱 되면서 전기차가 빨리 도입이 된 거죠. 혹시 그럼 ESG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ESG는 이제 에너지와 사회 그리고 정부가 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여기에는 뭐 조금 다른 의미도 있는 게 선진국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한 선진국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뭐 공장 같은 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네. 중국이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고 네. 그것 때문에 되게 중국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뭐 나라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도 뭐 중국과 많이 그런 트러블이 있었고 네. 뭐 유럽에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있었죠. 네네. 그런 나라 중국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일부 산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네. 전반적인 평균을 본다면 네. 중국은 결국 공장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서 ESG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가 ESG를 하게 되면 뭐 탄소도 좀 덜 써야 되고 네. 그리고 그 환경에 안 좋은 것도 좀 막아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네. 사실 중국에 공장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더 이상 싸지 않다면 네. 다시 미국이 경제적인 패권을 가져오는데 네.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이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싸니까. 네. 원래는 그런 좀 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또 중국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도덕적인 이슈와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런 도덕적인 이슈만 있었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밀 필요가 없었는데 네. 중국을 조금 안 좋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동시에 된 거예요. 명분도 되는데 네. 자기들에게 이득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ESG를 강하게 밀게 되었고, 그래서 네. 전기차 시대가 와서 앞으로도 전기차가 많이 좋아지겠지만 네. 어느 순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듣고 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네네. 내연기관 차에는 엔진이 제일 중요했지만 네. 배터리를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만들게 되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발전해 온 그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다, 그러면 사실 네, 만드니까. 네네. 네, 그 차 만드는 회사는 네. 배터리도 사와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부품도 하급 업체에서 만들어서 해갖고 조립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큰 기술, 물론 그런 조립에도 크고 작고 여러 가지 기술력이 들어가지만 네. 그런 기술력이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축적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노하우가 요즘에 뭐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충분히 2년, 3년 뒤면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그때 사람들을 또 많이 섭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지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쵸, 그쵸. 네. 애플이 그래서 뭐 그 형이 현대차와 같이 하자 네. 이런 얘기를 애플카 하자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OS, 즉 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정말 더 중요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결국 컴퓨터와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네네. 뭐 컴퓨터도 있고 아니면 그 핸드폰 OS도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이 당연히 뭐 아주 못하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네들이 iOS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를 할 때 너무 10년, 20년을 계속 바라보면서 네. 너무 좋게만 생각할 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전기차가 과연 그 내연기관 차를 파는 것만큼 마진이 높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네.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마진이 깎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말 그대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기차가 결국엔 수요가 많아지면 껍데기를 만드는 회사도 당연히 뭐 주가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중요하겠지만 말 네. 그대로 안을 좀 관철해서 봤을 때 네. 이거를 그러면 엔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이걸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독점을 혹은 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체제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가치 투자를 할 네. 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가치 투자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데 또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뭐 이제 테슬라 차트를 같이 보고 싶은데 지금 아, 네, 테슬라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지금부터 뭔가 내용이 재밌어집니다. 와, 자, 테슬라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 월봉입니다. 이게 네, 저기 얘는 아까는 거의 20년 치였는데 얘는 10년 치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왼쪽에 한 120달러였고 네. 와, 지금 가격이 얼마죠? 지금 최고 2318. 지금 1014. 여기만 봐도 거의 10배네요. 와, 이게 근데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은 네, 한참 못 미치거든요. 네네, 그리고 2차전지 다른 폭스바겐이라던가 뭐 벤츠 이런 회사들이 그 전기차 만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전기차는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 비쌀 이유가 뭐가 있는가?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를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회사죠. 아, 그렇죠. 소프트웨어. 네.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CPU, GPU 이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NPU라는 게 있는데 네, 이 NPU에 대한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폭스바겐, 뭐 현대차, 니네 전기차 잘 만들지. 근데 OS는 우리 거 만들어야 돼. 우리 거 써야 될 걸? 음, 반도체는 우리 거 써야 될 걸? 딱 이 얘기가 테슬라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삼성, 너 안드로이드 써.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네, 삼성도 옛날에 그 OS를 회사 안에서 만들려고 이건희가 했었어요. 네네, 근데 조금 사람 진짜 그 당시 한국에서 천재라고 하는 애들 다 모아놓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노키아 이런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노키아가 스마트폰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네,
노키아도 스마트폰 다 했어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쟤네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까? 우리가 핸드폰 제일 원래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네. 근데 걔네들은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애플은 컴퓨터를 만들었던 회사였던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이 네. 예전에 핸드폰에 가까울까 지금의 컴퓨터에 가까울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컴퓨터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할 거라 저는 보거든요. 네,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컴퓨터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볼 때 물론 껍데기도 잘 팔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고 주가도 좋아지겠지만 네. 그 껍데기보다 껍데기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현대기아차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죠. 물론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보는데 전기차 우리 잘 만들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보겠다 네. 하면 저는 그때 현대차, 기아차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 자율주행 다른 차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에 대해서 네네. 뭐 급정거 이런 거 다 자동으로 해줘서 엄청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는데 네. 현대기아차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정확해서 네. 뭐 갑자기 혼자 급정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급발진해서 어디 박아버린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현대기아차를 탈까요?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껍데기만 번지르르하지 속이 만약에 차지 않았다 그러면 내 목숨을 담보로 타지는 않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택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좀 들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전기차 만들면 현대차가 당연히 저도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네.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 차에서 당연히 전기차로 가니까 사람들이 차를 바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가 최고니까 다시금 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너 스마트폰 봐도 그렇지 않았냐. 그죠? 네, 이게 그렇죠. 분명 당연히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고 엄청나게 진짜 중요한 기술은 맞다. 하지만 그래서 너 뇌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뇌가 중요하지 않냐? 뇌를 잘 만들어놔야지 껍데기도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이런 대형주가 아니라 뜰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내가 가치 투자를 하는데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구글 차트는 네. 뭐 설명을 하면서 좀 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네네. 이제 SKC라는 회사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라는 회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말도 안 되네요, 진짜. 그 이제 SKC는 옛날에는 그 석유 정유 쪽을 하는 회사였어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2차 전지의 음극재라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박이요? 네, 동박, 음극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아, 그럼 2차 전지 소재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그쵸. 네. 테슬라가 한 18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크게 오르기 시작한 거는. 네. 그때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냥 전기차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기차가 가면 가장 처음으로 먼저 바뀌는 게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관련주가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뭐 2차 전지에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 액이라는 네 개의 큰 소재가 들어가는데 네네. 여기서 가장 많은 금액이 차지하는 게 양극재라는 거예요. 양극재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하면 되게 그 먼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성공하는 투자 이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까 봐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이죠? 어, 지금 이미 19년도쯤부터는 네.
2019년도쯤부터는 전기차 앞으로 잘 나가겠네.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당연히 전기차가 미래겠구나. 네, 2020년도 초반에도 네, 지금 내연기관 차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니 세계 거의 모든 유명한 그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네, 2025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 안 만들겠다. 네네,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근데 2차 전지의 모든 소재,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와 뭐 장비, 2차 전지에 관련된 모든 회사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오르는 게, 관심이라는 건 네,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얘가 진짜 찐이다. 막말로. 네, 얘 그렇죠? 중요하다. 막 그리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네, 뭐 당시 에코프로 BM 네, 아우 뭐 이런 지금도. 네,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네네, 사실 그 당시에 그 오를 때 막 3배, 4배 올랐는데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점이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 소재가 양극재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다른 거는 안 오른 게 분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안 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 중에 하나인 주식들이 안 올랐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네. 네, 그런 거를 당장 샀을 때 네, 뭐 뜨거운 주식들이 더 가는 거 보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네. 자기는 그거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만 계좌에 돈이 내려가도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그쵸? 많으니까. 어제 산 곳이 고점이었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쭉 오르는 네, 그냥 그러니까 그 전고점을 뚫고 그냥 쭉 오르는 회사는 네, 사실 저는 약간 차트 보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 오르면 네, 이게 차트 보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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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그럴 때 근데 충분한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극재가 먼저 갔지만 네, 음극재는 좀 늦게 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음극재를 샀어요. 어, 제가 이 회사를 갖고 온 게 네, SKC라는 회사를 제가 샀거든요. 언제 샀냐? 아, 2019년도 중순과 말부터 산 거죠. 아이 그러면 얼마야 이게? 네, 여기부터 아닌가요? 네, 제가 한 4만 원대 샀는데 네. 지금도 좀 들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 완전한 가치 투자에 성공을 하신 거네요, 이거는. 어, 약간 이제 뭐 제 자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충분한 기회가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를 뭐 엄청나게 빨리 캐치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네요. 결국에 지금 내용을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네. 말 그대로 2차 전지 소재가 많은데 당연히 2차 전지는 뛸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뭐 전기차, 네. 수소차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럼 네. 거기서도 2차 전지가 그냥 2차 전지 이게 아니라 들어가는 부품이 많다. 하지만 거기서도 아직까지 안 간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를 그쵸.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이건 그래갖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오르긴 했어요. 2차 전지 쪽은. 네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되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 근데 그 중에서는 전기차 시대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한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네. 미리 준비하지 못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 미리 준비한 회사들도 지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이미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그럼 실적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팔렸으니까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일단은 아직도 내연기관 차 비중이 높고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차 쉽게 살 수 없으신 거 다 아시죠? 어떤 의미에서? 그 반도체 쇼티지가 있어갖고 네네. 차를 타고 싶어도 네. 차가 안 와요. 아하. 만들어지지가 네. 않는다. 네, 지금 네. 차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지금 부품주들이
네. 얘네 기술력도 괜찮고 전기차 시대로 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 회사들 중에서 지금 당장 전기차도 많이 못 만들고 차 자체도 많이 못 만드니까 네.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뭐 2016년도, 2017년도부터 준비한 회사들이 있어요. 네. 전기차 부품을 만들겠다 하고. 네네. 이런 회사들을 지금 찾아보셔서 지금 이제 실적도 반도체 쇼티지가 풀려서 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차가 지금 수요하고자 하는 물량은 많은데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이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연이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네. 그 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2차 전지처럼 4배, 네. 3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예측을 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생각만 하고 안 한 것들을 직접 주가를 좀 찾아보고 이런 회사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 SKC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성장할 만한 가치주들을 조금 더 당연히 돈 벌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저점 혹은 고점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서면 가치 투자를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던 맨날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요런 데서 좀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SKC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 회사가 2019년도에 KCFT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KCFT요. 네. 네. 이게 이제 동방 만드는 회사거든요. 2차 전지 소재. 네. 근데 그 당시 이 회사의 시총이 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한 1조 한 8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네네. 근데 KCFT를 1조 한 1조 2천억인가 인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시총이 1조 8천억인데 거의 자기와 비슷한 회사를 인수한 거죠. 네. 이거는 그 얘네가 우리 회사에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회사에 있는 거 거의 다 팔고 네. 우리 이제 2차 전지 회사 하겠다, KCFT 인수해서. 그러니까 네. 회사를 거의 바꾼 수준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나 그냥 그쵸. 성형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뉴스 같은 것도 잘 보시면, 근데 KCFT가 뭐, 저는 그때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KCFT가 뭐 하는 회사지? 했더니 동반 만드는 회사래요. 근데 네네. 그때 동반 만드는 회사가 일진 머터리얼즈랑 두산 솔로스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네네. KCFT. 그래갖고 한국에 KCFT, 일진 머터리얼즈, 그리고 두산 솔로스 있는데 두산 솔로스는 좀 못 만들어요. 네네.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근데 KCFT랑 일진 머터리얼즈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동박을 만들던 회사니까 당연히 네. 오래 만들던 회사가 네. 뭐 동박 바뀌는 게 아니, 이 2차 전지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장이 갑자기 확 커진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기존에 원래 만들던 애들이, 잘 만들던 애들이 앞으로도 잘 만들 확률이 높겠죠. 네, 당연히 아마도 그렇겠죠. 이때까지 해온 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대형주가, 이거 물론 지금 SKC도 대형주지만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될 텐데 시총이, 네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네. 그 대형주 그 당시에 미들캡 정도의 그 시총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도 지금이야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때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 근데 기존에 있던 산업이면 기존에 네. 있던 회사, 기존에 하던 애들이 원래 제일 잘하고 오래 한 애들이 보통 제일 잘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테슬라랑은 좀 다른 게, 테슬라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 당시에는 거의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전기차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들이 진짜 만약에 막말로 뻘짓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론 머스크 뭐 입만 떼면 진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이러다 터트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죠. 왜,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 적자였으니까 네네.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원래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 만들면 또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신사업에서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네. 새로 열리는 진짜 없었다가 생기는 시장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에 하던 애들이 시장이 갑자기 커진 거니까 조금 네. 더 난이도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잠깐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요. 테슬라처럼 이제 딱 등장을 해서 나 할래. 나 이제부터 할 거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과 난 이때까지 오랜 다년간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잘하고 있었던 이런 시장이 갑자기 커졌을 때 이 축적해온 이런 지식들이 빵 하면서 튈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뭐 더 준비한 마지막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차트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EM텍 맞죠?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요 EM텍 맞나요? 네네네. 일단은 EM택이 네. 그 뭐 하는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크게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들어가는 리시버라고 하거든요. 리시버요. 네. 네. 스피커와 리시버를 만드는 회사고 네. 지금은 이제 릴 하이브리드라는 전자담배를 만들어요. 아, 네. 네, 마이크랑 스피커는 여전히 만들고 있고 네. 추가로 이 회사가 릴 하이브리드라는 뭐 물론 릴 하이브리드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틱을 꽂아서 피는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 액상 네네. 말고 그 전자담배 기기를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2011년도 정도부터 이 차트를 좀 봐볼게요. 네네. 이 회사가 이거 뒤에 663원 뭐 이런 거는 사실 비상장,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면 코넥스 이럴 때부터 조금 포함이라 좀 의미가 없고 네. 제대로 의미가 있는 건 한 2012년도 정도부터인데 네.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LG랑 네네. 갤럭시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그 스피커나 마이크 리시버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을 좀 물리치면서 점유율을 높여 나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때 그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네. 뭔가 이런 성장성 인정받은 애들이 관심을 급격하게 받게 되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밸류보다 네. 일시적으로 높은 밸류를 인정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 이런 애들 앞에만 붙었다 그러면 그냥 쫙쫙쫙 치고 가버리니까. 이제 쫙쫙쫙 치고 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에 이제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한 4년 동안 안 좋았잖아요. 네네. 4, 5년 동안 같이 안 좋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냥 같이. 점유율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 회사가 실적이 업을 하려면 네. 삼성전자가 많이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건 이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보면 벤더 느낌인 거니까 이 앞에서 나가는 삼성전자가 잘 가줘야지 얘도 같이 가준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는 다음 미래 먹거리를 네. 어떤 사업으로 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네. 이제 진행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자담배예요. 전자담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2017년도에 릴 하이브리드 1.0이라는 이제 전자담배 기기를 만들어서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 릴 네. 하이브리드 피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있으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상장한 네, 회사니까. 네, 네. 되게 시청자가 지금 많이 모여 있어갖고 네네네. 전자담배 네, 그래갖고 그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업에 이제 열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 2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회사가. 네, 요 기간 아, 말씀하시는 거죠? 요렇게 올라가는. 네, 그쵸. 네. 근데 이 회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했냐면, 그걸로 받아온 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네. 회사가 보통 이런 불량 같은 게 나면, 보통 이제 그 이제 ODM이, 일단 여기서 ODM과 OEM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ODM부터. 네, ODM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계산기를 만들 줄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 계산기 이런 성능과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줘 하면 그 설계부터 들어가고 회사가 만들어주는 거를 저희는 ODM이라고 불러요. 네네. 근데 제가 계산기를 만들 줄 알아요. 설계도를 이미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설계대로 만들어줘를 저희는 OEM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ODM은 말 그대로 다 간섭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OEM은 너 줄 테니까 그냥 생산만 해. 네, 요런 그쵸. 그런 느낌인 차이가 거네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정확히 말하면 ODM 업체인데, 네. 계약을 할 때 보통 양쪽에서 동시에 책임을 지거든요. 네. KTNG랑 담배 만드는 회사 KTNG니까 네네. 원래 이제 기기에 불량이 있으면 네. 일정 부분은 KTNG가 책임을 지고 일정 부분은 이제 EM택이라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EM택이라는 회사가 이거 우리가 다 책임을 질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그쵸. 근데 대신 뭔가 가져오는 게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ODM 할 때 설계를 그러니까 EM텍 혼자 하는 게 아니고 KTNG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당연히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네. 기기에 대한 특허는 자기네들이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 다음 세대나 뭐 다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의 계약이 오갔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제가 그냥 추측만 할 것이고 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요. 전자담배가 네. 되게 언뜻 보면 간단한 이제 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사람이 직접 쓰는 거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부품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자담배 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뭐 일부는 사오겠지만 네네. 대부분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불량이 발생하면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회사가 뭐 좀 신경을 쓴 게 불량이 나면 그냥 작동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렇게 약간 적어도 불량이 나더라도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네. 그런 부분에는 설계에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불량을 다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네. 당연히 회사에선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1년 정도 떨어졌잖아요. 1년 반 정도? 네, 여기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회사 근데 그동안 놀고만 있었냐? 그렇진 않아요. 네. 뭐하고 저는 항상 그래서 신제품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수율 같은 게 조금 중요하다 보거든요. 이 수율이 네. 이제 불량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정상적인 제품이다. 그럼 수율이 100%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수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 전에 이미 조금 주가가 오른 상태였고,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당연히 올랐으니까 이제 또 오를 때 잘못 잡으면 또 똑같죠, 우리. 고점에 잡아버렸다, 뭐 이런 느낌. 어. 근데 이제 회사가 그 분량을 내는 동안 가만히 있던 게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공정을 다시 최적화하고, 그리고 다시 또 연구를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분량이 안 나도록 이제 그 잡은 거죠. 근데 불량품들을 좀 잡았다. 네네. 근데 이거 저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이거는 저희가 직접 쓸 수 있는 소비재잖아요. 네. 뭐 반도체 수율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몇 개 사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런 거는 직접 사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네. 또 저는 사실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네.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 카페 같은 데나 이런 거 후기 같은 거 보면 네. 불량률이 거의 없다. 불량 때문에 뭐 교체해야 된다가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와, 그럼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스몰캡 어, 같은 거는 특히 이게 시총이 이 당시에는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4천억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큰 회사는 이미 그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볼 필요가 조금 약간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 우위가 조금 아니었을 가능성이 좀 낮죠.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작은 회사, 또 전자담배가 아이코스가 이제 처음 갖고 온 건데, 그때가 네. 2016년도 말인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되게 얼마 안 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뭐 대형주나 미들캡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위험하니까 말 그대로. 네, 네. 위험하니까 그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파서 아, 얘네들이 정말 잘 만드는구나. 네. 이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이제 관심을 갖던 게 2020년도 말이에요. 한 요때쯤이네요. 네. 그때 한 11,000원 정도부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일단 제가 확인한 게 네. 릴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일단 전 세계에서 아이코스가 1위예요. 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아이코스가 점유율 1위예요. 네. 근데 단 하나의 국가, 한국에서만 릴 하이브리드가 점유율 1위에 근접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네. 볼만하지 않나요, 진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근데 이미 그러면 네. 릴 하이브리드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네. 더 커질 시장이 적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밖에 못 여기서 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이제 전 세계 유통망을 갖고 있는 세계 1위,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담배 회사인데 네. 그리고 아이코스를 만든 회사예요. 네. 그런 회사가 KTNG랑 계약을 합니다. 릴 하이브리드 말고 릴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네네. 여기 릴 회사에서 우리가 만든 거 말하는 거죠? 네네. 네. 그 릴 시리즈를 우리가 팔아줄게. 전 세계에. 그럼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호재인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사람마다 물론 기호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뭐 한국이랑 일본은 전자담배가 조금 보편화되었지만 네. 아직 전 세계 국가들은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보편화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왜냐면 한국이나 일본만 보면 보편화가 네.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게 뭐냐면 국가에서 일단 담배 같은 건 국가에서 약간 규제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가도 전자담배를 잘 몰랐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될 거고 전자담배가 그 이제 BAT라는 담배 회사와 필립 모리스라는 세계 1, 2위에 1위, 2위의 담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전자담배가 더 안전하다는 임상 시험을 해갖고 그게 맞다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담배는 액상 말고 그 네. 스틱을 꽂아서 피는 네. 이제 꽂아서 담배를 네.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면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해하다면 그러니까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면 네. 이게 보건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폐암 같은 거 걸려서 죽으면 네. 그렇죠. 이제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밀어줄 이유가 충분하다 저는 느낀 거죠. 그렇게도 근데 바라볼 수가 있구나. 네네네. 액상형 담배는 네. 규제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담배는 어떻게 보면 담배로 사람들이 죽으면 세금이 나가지만 네. 담배를 많이 피면 또 거기서 세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액상은 세금을 피하기가 좋은 거예요. 음, 근데 전자담배는 결국은 스틱을 꽂아서 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요만한 거 이렇게 스틱에, 꽂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게 담배랑 가격이 똑같아요, 거의. 네, 그렇죠. 저도 안 펴서 모르지만. 네네. 네, 비싸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HMB라고 하는 스틱을 꽂아서 피는 전자담배는 네. 결국 국가가 세금 걷는 거에서도 아무런 그게 없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전자담배가 많이 퍼졌을 때, 그 사람들이 덜 유해해서 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보건 쪽으로 세금이 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금 걷어서 좋고 세금 안 나가니까 좋고. 세금 똑같이 네. 걷는데 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향해 볼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네. 금연 보조제로 전자담배를 인정을 했어요. 이런 어, 스틱형 전자담배를. 네네. 최근에. 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전 세계가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가는 형태로 아마 저는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 당연히 네. 사람들이 몸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근데 파는 입장에서 전자담배 만드는 게 더 비싸면 네.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담배는 태워야 되는데 전자담배는 네. 약간 그 찜통에서 찌는 거죠. 찜으로 네. 맞아, 찌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자담배 원가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완전 삼위일체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전자담배로 가고 싶어하고 맛만 물론 보장이 되어야겠지만 네. 왜냐하면 연초에 그 특유의 그 타격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를 아직은 전자담배가 다 따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네네. 앞으로 더 발전해서 연초만큼의 그런 걸 재현해낸다면 네. 당연히 전자담배로 소비자도 갈 것이고 판매자도 가고 싶어 할 것이고 국가도 가고 싶어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 가는 그런 느낌.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소름이 돋는 게 네. 말보로 아시죠? 네, 말보로 담배. 그 말보로 만드는 그 회사 대표가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0년에 그 연초를 팔지 않겠다. 어, 이거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동차. 그렇죠. 그 되게 네.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어, 뭐 국가에서 규제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네네. 왜냐하면 전기차만 팔아라라고 거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네. 근데 사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기차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을 파는 게 지금 당장은 더 유리해요. 네. 근데 이제 국가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이동한 것이고, 네네. 이런 담배를 만드는 회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맛에 대해서 해결만 돼가지고, 네.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옮길 수만 있다면, 기업이 딱히 연초 대신, 그러니까 연초를 미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자담배에 대한 준비만 잘 돼 있다면. 네. 뭐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진짜 연초를 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런 더 좋은 찌는 방식이 더 있는데 네, 네. 그렇죠. 냄새도 안 묻고 그래서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어. 그 산업이 회사가 성장. EM텍이다. 이거 만드는 회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앞으로 네. 뭐 경쟁사가 등장을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특허 같은 것도 저는 다 뒤져보거든요. 어,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판단을 했을 때 세계 2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EM택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네. 되게 빨리 시작하기도 했고, 아이코스 다음으로 나온 게 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전자담배로 빨리 얘네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얘네들 매출의 거의 한 10% 가까이를 연구 비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KTNG뿐만 아니라 다른 담배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전자담배로 전향을 할 텐데, 네. 그러면 EM택에 접촉을 하겠구나. 그렇게 되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약간 KTNG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바라볼 수 있는 글로벌적인 전자담배 기기 만드는 회사로 저는 갈 거라 봤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네. 전기차랑 이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따져본다면. 그렇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참신한 내용인데요.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또 네. 그리고 네. 담배 회사 입장에서 필립 모리스나 말보로 만든 그런 그 버늘 만든 그런 회사들이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많이 피니까 사람들도 그리고. 그리고 이 전자담배 기기가 자기네들 거 기기를 한번 사고 이 전자담배 기기가 뭐 싼 거는 한 2, 3만 원 정도 하고 비싼 거는 한 8, 9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8, 9만 원이 걔네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8, 네. 9만 원짜리 사서 6개월만 패더라도 뭐 한 이틀에 한 갑에 팔면 네. 한 달이면 15갑이고 6달이면 90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갑에 5천 원이면 45만 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1년 피면 그게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약간 그 자기네들 기기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하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얘네 입장에서는 이 하청 업체가 그 자기네들한테 싸게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자기네들한테 싸게 팔던 뭐 9만 원에 팔던 8만 원에 팔던 만 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만약에 소비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도 그걸 다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그 담배 만드는 회사가 돈도 많을 테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그게 돈을 걔네들이 벌었을 텐데 네. 그래서 뭔가 갑질 같은 것도 하기 힘들 것이다 제가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게 유지가 네.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형주만이 가치주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총도 작은 편이잖아요. 지금도 이땐 더 기억이 안 작았을 되니까. 텐데 맞아요.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가치를 찾아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치 투자에 어떻게 보면 좀 달콤한 그런 느낌인 거네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그 담배 제조 회사가 EM택에 접촉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BAT라는 그 브리티시 이제 타바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립 모리스와 1, 2, 2위를 다투는 회사거든요. 네네. 이 회사가 실제로 이제 EM택에 접촉을 해서 EM택이 BAT의 전자담배 기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가치 투자를 해볼 법하다. 요렇게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알면 알수록 가치 투자도 나름 좀 메리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혹시 더 여기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게 남아 있습니까?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총이 큰 애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뭔가 이런 경쟁 우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데 네. 대신 수익률이 뭐 엄청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총이 큰 회사는 걱정은 없는 대신에 수익률이 낮을 수가 있다. 리스크가 조금 낮은 대신 물론 산업은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당연히. 이 대전제는 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산업이 성장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경쟁 우위가 있어갖고 그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으면 네, 그런 회사도 성장을 할 테니까 네, 당연히 가치 투자가 되는데 그런 회사는 좀 어려워요. 네. 공부하기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찾아볼 것도 너무 방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장하는 산업에 네, 이제 대형주를 사신다면 일단 산업만 보시면 되는 거고 대충 네네, 이제 시총이 작은 애들로 갈수록 뭔가 얘네들이 성장하는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혜자가 이 네네, 경쟁 우위가 네. 확실한가를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우리 이렇게 방송하면서 조금씩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중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열심히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도 좀 나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가 뭐 리허설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방송을 할 때 네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이제 가치 투자라는 이 말이 이제 좀 맹목적인 어떻게 보면 믿음? 그쵸. 대형주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믿음. 나는 그냥 놓고 그냥 사겠다. 그냥 쭉 놔둬가지고 이런 거죠. 삼성 망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것만 네, 이제 그쵸. 저는 좀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치 투자? 결국 삼성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죠? SK나 그쵸. 뭐 LG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이 가치라는 걸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런 대형주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떨어질 때만 적금식으로 산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거네요. 어, 어, 생각보다 네. 가치 투자가 되게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 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인 거라고 저는 가치 투자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게 근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갖고 네. 가치 투자를 그러니까 자기는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실제로 물어보면
가치 투자가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진짜 그렇겠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어.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가치 투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네네. 아, 우리, 시간 네, 첫 번째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합니다. 네, 네. 진짜 저도 뭐 이런 거죠. 포스코, 뭐 두산중공업, 예를 들어서 큰 대형주들일 때 망할 거니까 그냥 오래 넣어놓는다 생각하고 그냥 사자. 그냥 떨어지면 더 사자. 그랬는데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가치 투자를 실패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말 그쵸. 그대로 진짜 가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다. 이걸 오늘 진짜 좀 보여주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처음에 저랑 얘기했을 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는 거고, 이제 가치 투자는 좀 다른 맥락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딱 이제 눈에 들어오네요. 네, 지금 네, 그리고 댓글창에도 가치 투자에 대한 시리즈 편성을 제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좀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 계획이고요. 저 근데, 그 전에 혹시 더 설명하실 내용 오늘 더 있으십니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 시간 겸 이제 몇 가지 정도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질문이라기보단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개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맥락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거냐면요. 네. 플래티님이 올려주셨는데, 미국 나스닥 폭락하고 헝다 파산 뉴스 오늘 떴고, 비트코인 폭락하고 지금 러시아 공습 뭐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면 지금 네.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악재죠. 악재는 아, 신경을 안 그쵸. 쓰십니까? 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코로나 직전에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었어요. 네네. 그 많은 투자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네.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는 네. 그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물론 호텔도 운영하지만.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관점에서 네. 어느 정도 그 중국 당시에 이제 사드라는 문제 때문에 네. 중국이 한국에 잘 안 오고 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점점 해결이 되고 있었고 네. 그러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카지노도 당연히 많이 할 것이고 네네. 그럼 이제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말도 안 네. 되는 그 코로나를. 네. 코로나가 터지고 네. 한 몇 달 보니까 이제 그 뭐 오른 것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복이 된 이후에도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파라다이스라는 그 카지노에 네. 중국인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음.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그냥 무너진 거죠, 사실. 그렇죠. 그냥 계획은 이제 이렇게 짰는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쳐가지고 이게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저 네. 그래서 아 눈물에 순절을 했죠. 요 차트, 요 파라다이스 이건가요? 네,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떨어져서 보니까. 순절한 건 아니고 네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한 그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이 날라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날라간 이상 투자에 의미가 없다. 네네. 그래서 순절을 했죠. 이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폭락과 반등은 생각보다 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그 며칠 전에도 그렇죠? 폭락했다가 바로 다시 지수 회복하고 이런 것들도 보였고, 네. 네, 그렇죠. 그래 물론 좀 조심스럽게 사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수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냥 좀 조심스럽게 사는 거지. 네. 제가 처음 그 종목을 찾을 때 접근한 그 전제 조건이 흔들리지 않으면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비중을 아, 좀 조절해서 사는 거나, 아, 월요일에 좀 떨어지는데 월요일 뭐 한 종가쯤에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지금 사면 뭐 네, 최소 두 배, 세 배 이렇게 네, 보면서 사는 건데 네. 지금 뭐 3%, 5% 싸게 사는 거, 비싸게 사는 게 물론 단기간에 보면 조금 좀 싸게 사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네. 엄청 중요하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또 됐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되면서 금액이 좀 커졌는데 네, 아까 EM택이라는 회사 보시면 네, 잠시 다시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네,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띄워드렸습니다. 네, 그 거래량을 보면 네, 그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보시면 네, 거래 대금 좀 띄워드릴까요? 네, 그 일봉으로 최근 거 보면 돼서 잠깐만요. 네네. 네, 띄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좀 크게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월요일 날 뭔가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도 월요일 날 그러면 혹시나 월요일 날그 시가에 좀 많이 안 떨어져 있으면 팔았다가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네네, 이게 거래 대금이 금요일 기준으로 6만 4천이면 10 몇 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 14억 정도밖에. 네네, 근데 제가 이거를 14억이면 그러니까 시초에 팔 수 있는 금액은 사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몇 백만 원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제가 이미 들고 있는 게 이게 뭐 단위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비중을 이렇게 막 팔았다가 뭐 종가에 다시 샀다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애초에 거래 대금 자체도 적고 말 그대로 호가의 물량도 없을 거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을 때 보통 주가가 좀 낮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성장 산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그때 네,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그때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사는 거니까 저는 음, 그런 네. 단기간의 이슈로 크게 사고 팔지 않죠, 잘. 아,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치 투자의 좀 큰 장점은 이런 식으로 분석이 다 됐다고 하면 이런 단기간에 흔들리는 뭐 이번에 오늘 나왔던 뭐 헝다나 혹은 지금 코로나 갑자기 또 심해졌잖아요. 그럼 요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마음이 좀 푸근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쵸. 참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이게 뭔가 문제만 있으면 다음날이 걱정되는 거야. 맨날 미국장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근데 또 미국장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장 올라가냐? 그거 아니거든요. 요즘에 제가 봤을 그쵸. 때.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미국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가치 투자는 그런 거에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다. 하지만,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요런 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막 1년, 2년 동안 지수가 약간 조금씩 하락 횡보하는 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상향하는 회사는 그 주가가 올라요. 네네. 그래서 약간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내 주식은 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가치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내가 산 게 진짜 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지수가 안 좋아도 실적이 좋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또 꽃처럼 또 만개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질문들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한 1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이게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로는 차트는 안 보냐고 물어보세요. 투자할 아, 때. 차트는 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장기간의 회사에 문제가 없는 근데 단기적인 안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루머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스몰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뭐 유상증자라던가 네. CB나 BW가 끝난 이후에 네.
이제 그 리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CB나 BW는. 근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끝이 없어갖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 주가를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치트키 같은 거죠. 좀 사기 스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CB, 그러니까 차트를 이제 비중 있게 보지 않는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스몰kit같은 회사는 네, 차트가 조금 뭔가 애매한 게 뭐냐면 관심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되게 적을 때 제가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어요. 네, 네,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네, 그런 분들도 이 회사 좋네 하면 그분들이 몇 천만 원씩 꾸준히 사기 시작하면 네, 그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저 물론 차트를 잘 모르지만 네, 약간 이거는 제가 그 떡상 검돌이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네. 그 약간 기준이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부터 기준이 잡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면요. 그러면 제 전문 분야를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제, 어,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를 볼 때, 자, 어떤 걸 한번 해보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냥 다른 좀 쉬운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시젠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배열이라고 해서 배열이 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얘들이 미쳤다고 돈을 써서 올리겠냐, 이런 판단의 근거를 좀 가지는 거고요. 말 그대로 제가 투자하지 않는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 그네의 원리로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역배열 구간인 거죠. 여기서는요, 주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 가지고 여기선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질문에 따르면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질 때부터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약간 반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회사가 성장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걸 예상하고 사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뭔가 약간 일단은 차트를 트레이딩은 이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간 흐름이라는 게 딱 생길 때 네. 그런 건데 이제 저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조금 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한두 명에 의해서도 주가가 변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도 없으니까. 네. 그 예시로 그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팔면 네. 진짜 순식간에 막 5% 10% 밀릴 수 있어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약간 차트는 이런 관점에서 하신다면 조금 이제 약간 애매하다. 음, 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네. 저는 일단 그 비중이 별로 높지 않다. 보는 비중이. 아, 그렇게 네. 네네.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말 그대로 거래량이 없는 쪽에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내가 오늘 내가 만약에 비중이 좀 있으면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래량이 없을 때 천천히 모아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한다고 내 가치적인 판단이 들면 그때 올랐을 때 매도를 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몇 개씩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네네.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자, 마지막 질문은요. 여기 좀 길게 적어주신 분 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컨센서스는 다소 비중 있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감사 보고서나 공시 자료도 보시는지, 아니면 만일 본다고 하면 감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를 좀 여쭤보시거든요. 일단은 컨센서스 그러니까 레포트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 자료를 저는 제일 많이 봅니다. 이제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항상 챙겨보고요. 그 네네, 외에 뭐 증설 공시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일단 회계 전문가가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네, 재무제표를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재무제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물론 재무제표를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보통 적자 회사여서 네, 적자 폭을 조금이라도 줄여갖고 상장 폐지를 면하려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일단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는 굳이 그런 장난을 칠 이유가 회사에서 없어요. 네네. 물론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게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네,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그죠?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요즘 핫하죠. 네. 셀트리온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문제가, 이거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한 3년, 4년부터. 네네. 그래서 뭔가, 근데 가치적으로 괜찮은 회사는 보통 그런 문제가 드물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적어도 사업 보고서 내용은 일단은 그런 뭔가 적자 회사나 또는 뭔가 그런 테마가 있는 회사가 아니면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회계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이해도 높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익보고서라는 거 있고, 그 재무제표 항목에 보면 손익보고서나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손익 보고서랑 현금 흐름표요. 네. 네. 그 보는 사이트는 제가 지금 보내드려도 될까요, 혹시? 네.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기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 여기 제가 이제 디스코드로 보내드렸는데,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올렸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셔서 보고 싶은 회사에 그 이름을 딱 치면 그 회사가 내는 공시 자료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요런 식으로요. 네,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거와 현재 흐름, 현금 흐름표 정도만 유튜브로 치셔서 공부하시고, 네네. 나머지 물론 세부 사항에서도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중요한 게 달라요. 네네. 어떤 회사는 재고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카카오 같은 회사는 사실 재고가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카오는 뭐 그 IT 업종에서 정보를 파는 회사니까 네, 재고 같은 게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회사는 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을 회계적으로 어디서 찾지하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셔서 공부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웬만큼 다 알게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와, 이건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저희 대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네. 구스타프님이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시리즈를 편성 제안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좋은 컨텐츠들 오늘은 첫 방이라도 사실 서로 뭐 이야기도 이제 하면서 나름 잘 진행한 것 같아요. 잘 진행한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게끔 서로 좀 잘 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뵙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일단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2시간 가량 와, 진짜 거의 안 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수고 네. 많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다들 수고하셨다고 하니까 네, 또 우리 다음번에 즐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통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해볼게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치 투자를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럼 앞으로 좋은 결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오늘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주제로 제가 방송을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좀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앞으로 쭉 지속할 계획인데요.
네, 요런 컨텐츠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저는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네, 너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많은 자료들 취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뭐 이런 거를 따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공부들 더 하고 싶으면요, 자, 떡상곰돌이 치면요, 여기 공부방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영상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료들 잘 편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식 단톡방이 있어요. 네, 리딩방 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서로 하면서요,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 가치 투자 이야기 했잖아요. 가치 투자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살짝 벗어나가지고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제 우리 트레이딩 얘기를 잠깐 해야 되지 않겠어요? 끄기 전에, 그죠? 트레이더 입장에서 자, 우리 보면요, 제가 그냥 하나 정도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얘기하면 제가 좀 재미가 있는데 재밌다기보단 지금 좀 슬픈 상황이죠. 어떤 거냐면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초보자분들은요, 제가 정배열 역배열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이건 진짜 10,000번 얘기를 해도 진짜 절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나 주식 시작했어, 곰돌아 나 이제 했는데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지수가 지금 뭐예요?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주가는요, 말 그대로 그 한 주 그러니까 그 한 회사가 움직이는 방법인데, 이거 위에 어떻게 보면 염라대왕 같은 존재죠. 지수가 역배열일 때는요, 매매를 할 때 비중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더라. 네,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또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들이 좀 많이 생겨 있는데, 요럴 때 우리 또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오늘 2시간 동안 얘기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네, 다음번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렇게 섭외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 아직까지 이야기 나온 얘기로는 이걸 계속 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진짜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트레이딩도 있고 말 그대로 가치 투자도 있는데, 이런 영역에서 다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투자를 해 나가는 게 앞으로 어떨까?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요, 주식 투자를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죠?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매매 중독이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이제 좀 앞으로 봤을 때도 주식 투자만큼 좀 메리트 있는 이런 투자처들이 지금은 좀 안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해놓읍시다. 학교 다닐 때 우리 막 20년 가까이 공부했잖아요. 거의 우리 주식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집중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고요. 사실 라디오처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끝에 제가 또 이 차트 보다 보니까 또 흥분해가지고 좀 말을 좀 많이 했네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첫 방송이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좀 많이 고쳐 나가면서 더욱더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 제가 정말 고맙게 맨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막 감사해서 자다가도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잠을 많이 못 잡니다. 너무 행복해서. 제가 그거 끝까지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 계속 만들어가지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